이제 성장이 안 좋고 내수가 안 좋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인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00bp 인하에서 0.3%포인트를 성장률을 개선하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총재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예. 100bp라면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하인데 앞으로 만약에 인하한다면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인하 효과가 내수 경기, 진짜 실물 경제 쪽의 부양에 조금 정책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정말 내수 쪽에 조금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지라는 부분에서 조금 저는 좀 회의감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요일 굿모닝 인포맥스에서 꼭 이분과 함께 또 한 주간의 경제 상황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첫눈 왔는데 첫눈이 너무 많이 와서 네.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모두들 고생하셨더라고요. 네. 이번 주 정말 뭐 눈도 오고 참 고생 많으셨던 한 주가 이렇게 또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 경제 상황에서 본다면 주로 포인트로 가장 인상 깊게 봤다라고 했던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증시 포인트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네, 뭐 저기 연휴를 앞두고 휴장을 앞두고 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경제 지표가 뭐 쏟아져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또 늘 나오는 신규 실업 수당 전국 건수부터 시작해가지고 3분기 GDP 잠정치도 나왔고요. PC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뭐 PC 안에 이제 또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저도 꼼꼼히 봤는데 상당히 뭐 미국은 건재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미국 우선주의 혹은 미국만 좋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내년에도 그건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측들을 좀 여러 군데서 듣기는 했었는데 지표가 나오면서 조금 더 그게 좀 와닿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어제 이제 한국은행의 결정이 있으면서 조금 더 그 격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준비해 주신 자료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뭐 유산은님하고도 얘기 나눴지만 이제 소비가 중요한 또 시즌이기도 하고 연말이기도 하고 미국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또 소비 아니겠습니까?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박사님 의견 궁금하고요. 네, 당장 뭐 내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죠. 시작하고 이제 연말 소비 시즌으로 가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있는 해는 조금 뭐 소비가 주춤하다라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약간 뭐 대선에 많이 이벤트가 집중되다 보면 뭐 사람들이 뭐 거기서 좀 뭐 약간 스트레스를 풀었나요? 네, 아무튼 뭐 근데 뭐 꼭 맞는 건 아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지금 3분기 GDP가 뭐 이렇게 높게 나오듯이 지금 뭐 4분기 GDP도 애틀란타 연은에서 뭐 한 2.7% 전망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추세 성장률, 잠재 성장률 뭐 2%를 뭐 1.8% 정도에서 2%를 보는데요. 잠재 성장률을 굉장히 뛰어넘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이번 소비 시즌도 만만치 않게 조금 좋은 지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물가가 좀 잔잔합니다. 지금 더 이상 떨어지기에는 조금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그럴까요? 조금 끈적끈적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죠. 특히나 이제 근원 쪽에서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에너지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서비스 물가가 좀 아직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질 소득,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세금을 제외한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더 이렇게 개선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더 떨어져 주면 실질 소득이 실질 가처분 소득이 더 증가하는데 이제 이런 거는 뭐 조금 소비의 이제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절대 수치가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사정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적극적인 뭐 해고를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뉴스에 보면 뭐 어느 기업이 해고했다 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다 합친
전체적인 해고 건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고용 시장이 뭐 조금 문제가 있다, 문제가 뭐 이렇게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해고도 그렇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고 이제 고용도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절대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더 개선은 안 되겠지만 현재 수준만 유지돼도 연말 소비 시즌은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 보면 물가 같은 경우는 일단 걱정할 수는 아니지만 좀 끈적한 부분이 네, 확인이 되고 남아 있고, 있다. 네, 네. 특히 서비스 부분이 네. 네, 좀 그렇고요. 실질 소득이 더 뭐 여기서 좋아지거나 증가하진 않을 것 같지만 워낙에 절대 수치가 좀 좋은 상황으로 유지가 될 것 맞습니다. 같다. 예. 그래서 소비는 계속해서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프 좀 해석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거는 뭐 미국 경제통계국에서 어제 발표된 것을 네. 제가 캡처해 왔는데 어제군요. 네. 어제 이제 발표가 됐죠. 네. 이 파란색이 이제 그 가처분 소득입니다. 이거는 명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감안하지 않은 건데 계속 우상향 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0.7 정도 나왔습니다. 10월이. 8월, 9월, 10월 가면서 굉장히 큰 폭 예, 상승인데요. 전월 대비죠. 네. 물가를 빼기 전이기 때문에 네. 이제 물가가 안정되면 이게 이제 그 실질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물가를 빼기 전에 0.7이었고 물가를 빼면 뭐 지금 한 0.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쁘지 않다. 네. 지금 저축률을 보시면은 사실 팬데믹 때 코로나19 때 미국인들이 저축을 많이 쌓아놨다. 그런데 이제 저축이 다 떨어졌다. 뭐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지난달에 저축률이 떨어지다가 이제 반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요 정도 수준, 뭐 한 4.5% 수준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격하게 소비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미국 소비가 급감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저축이라는 쿠션이 있기 때문에 버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저축을 헐어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는 쌓여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이제 말씀드렸듯이 고용 시장이죠.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3Q GDP가 같이 발표됐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런 부분도 양호하게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3분기 GDP에서 이제 세부 항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이제 설비 투자. 설비 투자가 전월에 1.3에서 전분기에 1.7% 증가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지금 줄이고 있지 않다. 3분기에도 여전히 3분기에 이어서 더 많은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뭐 고용 시장에 좀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설비 투자를 기업들이 줄이면 이제 바로 이제 고용 그렇죠. 둔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도 그렇게 고용 시장이 우리가 뭐 매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고 뭐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지금 어제는 뭐 조금 늘었더라고요. 네. 190만 몇천 건으로. 그래서 또 일비 하는데 이런 분기 데이터를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4분기에도 고용과 소비에서 크게 뭐 매주 뭐 들쭉날쭉은 하겠지만 큰 추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지표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소비 쪽에서 추세적으로 볼 때는 네.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네, 같다라는 네. 신호들이 좀 곳곳에서 잡힌다는 거고요. PC 가격도 뭐 네. 세부적으로 봐주실까요? 뭐 서비스 쪽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물가 말씀이십니까? 네. 물가가 지금 보시면은 근원 물가가 잘 안 떨어지죠. 네. 밑에 게 이제 헤드라인이고요. 위에 게 이제 근원 물가인데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물가가 뭐 그냥 전월비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사실은 지금 10월 달에는 올랐거든요. 네. 미세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반올림에서 지난달에는 뭐 0.25였다면 지금은 뭐 0.27 뭐 이렇게 해서 같은 0.3이라도 좀 올라가는 둘째 자리까지 따지면 올라가는 0.3이고요. 전월비.
약간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 떨어지는데 어제 뭐 그 물가 지표를 보니까 뭐 포트폴리오 관리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서비스 물가에 잡히는데 이게 뭐 크게 올라서 물가를 뭐 좀 올리는 데 기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보험료라 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 항공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뭐 소비에 아주 체감적으로 중요한 이런 그 서비스 물가가 아직까지는 조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올해 겪었던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요인 중에 이런 부분들, 서비스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정부가 지금 불법 이민자 이제 퇴출이 이제 만약에 시작되면 또 이제 그런 게 이제 서비스 물가를 또 자극할 수 있겠죠. 내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연준을 뭐 계속 조금 부담스럽게 만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물가 얘기를 할 때 물가가 끈적끈적한데 막 확 내려오는 흐름이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은 상황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이 어느 정도는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이거를 위로 좀 다시금 끌어올릴 압박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또 주장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건비가 오르지 않을까. 사실 불법 이민자가 뭐 농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료 쪽에 이제 그 서비스 쪽, 뭐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이제 보조라든지, 설거지라든지 이런 굳은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장에서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비자를 갖고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 한 30% 이상 된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료라든지 숙박, 접객업소에서 한 20% 이상이 좀 불법 이민자라고 이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이민자가 뭐 한날 한시에 동시에 퇴출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겠지만 지금 불법 이민자의 뭐 전쟁 같은 것을 선포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를 이제 감안한다면 매우 속도감 있게 뭔가가 추진될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조금씩은 서비스 쪽에서 인건비 쪽에서 물가 부담이 조금 지표에 반영되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지 않을까,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지금 뭐 예단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의 속도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조금 윤리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트럼프 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공약대로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내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쉽게 인하하지 못할 정도로 서비스 물가가 다시 들썩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2기가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황에서도 지금 금융시장은 워낙에 선반영을 좀 일찍 맞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뭐 임금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관세 부분도 물가를 다시금 미국 쪽도 역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걱정도 지금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12월 FOMC에선 어떤 결정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주목이 되고 내년을 생각해서 미리 앞서서 정책을 좀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일각에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은 12월이 코앞이기 때문에 맞아요. 19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인하 확률은 뭐 선물 시장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네. 조금 높게 유지가 되고 그렇죠. 있고요. 아마도 이제 1월 20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내년 취임일인데 1월 FMC가 일주일 후 취임 후 일주일 후에 있습니다. 27일, 28일인데 아마도 이제 1월 20일에 취임해서 여러 가지 물가에 부담되는 정책을 트럼프 정부가 펼친다면 조금 1월 달에 FMC에서 위원들이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좀 부담되지 않을까. 그래서 역으로 12월에 조금 인하하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 역시 뭐 12월이 지금 물가가 지금 뭐 약간 중립적인 연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재조정, 그러니까 물가와 기준금리의 그 격차가 아직까지도 크기 때문에 일단은 12월은 좀 재조정이라는 측면에서 25bp 인하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내년 1월 28일에는 좀 동결할 가능성 연속적으로 인하하기에는 트럼프 정부의 조금 여러 가지 정책을 허니문 기간에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4월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조금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속도 조절이라든지 지금 관세 문제도 단순히 짓는 건지 정말 물어뜯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곽이 좀 잡힐 거고 사실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를 물리는 이런 부분들은 뭐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만은 사실은 협상용이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안정감을 조금 찾으면 속도 조절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연준은 뭐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선진국의 지금 기준금리 추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 레벨대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자료로 준비해 주셨는데 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네. 같아요. 뭐 다음 달 뭐 1월 FOMC도 중요하고 한국은행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중앙은행들이 어디까지 금리를 내릴 건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궤적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 금리의 레벨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최종 기준 금리가 1%다. 연준도 한국은행도 그러면 시장 금리는 따라 내려갑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연준이 내년도에 많이 내려도 4%에서 멈춘다라고 한다면 시장 금리는 4% 이하로 잘 안 내려가는 거죠. 10년물이. 그런 의미에서 시장 금리를 결정하는 최종 금리 수준이 중요한데 네. 한번 보시면은 2010년에서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한 10년간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기준 금리가 전 세계는 아니고 이제 뭐 주요 선진국들 기축통화국들을 이제 종합한 건데요. 0.6%였습니다. 거의 1%도 안 되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초저금리였고요. 그런데 지금 뭐 점선으로 표시된 게 사실 1990년에서 2020년 조금 시계를 좀 넓혀서 이게 한 30년 되나요? 30년간 평균이 3.3이었거든요. 네. 30년간 평균보다도 혹은 이 팬데믹 이전에 10년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4.0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코로나19 때 재정 팽창과 국가 부채 증가와 채권 발행이 국채 발행이 증가 이런 부분들이 물가에 알게 모르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서비스업 물가라든지 뭐 지금 말씀 나눈 뭐 근원 물가가 지금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지금의 인플레이션 환경은 결코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금리를 정말 가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내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인플레이션 환경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고용 얘기해 주실 때도 코로나 전과 후의 어떤 기준점이랄까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재정 적자 면에서도 보면 코로나 이후에 미국만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한 5% 이하 뭐 이렇게 봤었는데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 지금 거의 7%에 육박하는 상황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뭐 2017년 트럼프 정부 일기 출범 때 2017년이죠. 그때 미국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3% 초반이었거든요. 3.3%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2025년 내년도 회계연도에는 아마도 7%에 육박하지 않을까. 정부 부채 GDP 비율도 거의 20%포인트 증가했고요. 그래서 정말 돈을 펑펑 썼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코로나 이전과 지금의 상황, 트럼프 일기 출범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한다면 정말 격세지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가운데에는 이제 코로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또 사건이 있었고요. 트럼프 일기와 물가, 금리 뭐 이런 걸 좀 비교해 주신 표도 있어서 이것도 흥미로워요. 네, 소개해 주세요. 물가가 트럼프 일기 때 그냥 많이 뭐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낮을 때였으니까 물가가 조금 뭐 그렇게 크게 안 오른 것 같은 기억이 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이제 올랐다. 최근 기억은 이제 그거여서.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일기 때 되짚어 보면 돌아보면 관세 인상도 사실 한 4년 내내 계속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간 뭐 급격하게 진행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물가와 금리가 올랐더라고요. 지금 뭐 보시면은 금리 같은 경우도 위에 파란색인데 10년물이 1.5에서 3.0을 뚫었고요. 그 당시에 사실은 2017년에 이제 집권을 했지만 그 전부터 올라서 계속 집권 2년차, 3년차까지 올랐네요. 2번까지 올랐고, 그다음에 파란색인 물가도 사실 2016년 중반 취임 전해 중반부터 올라서 집권 초기에 많이 올랐습니다. 집권 초기에 2017년 초반까지 많이 치솟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치솟았다가 이제 조금 안정됐다가 관세가 인상되면서 점진적으로 올랐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이제 4년밖에 이제 임기가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재임이 안 되기 때문에 집권 초반에 조금 뭐 정책의 속도를 높인다면 관세 정책을 2025년 내년도에 집권 1년 차에 조금 집중적으로 좀 가속적으로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 당장 관세발 물가 상승 위험은 뭐 좀 예정돼 있다. 그로 인한 금리 레벨도 조금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국은행은 전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많이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상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네. 동결을 거의 예상했다가 이제 인하를 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사님께서는? 네, 성장률을 이제 하향 전망하면서 네. 올해도 뭐 0.2%포인트 내렸고 그래서 1.9%로 전망했죠. 그리고 내년이 내년. 네, 그리고 후년도 이제 좀 2.1%로 네. 이제 좀 0.2%포인트 하향 전망했는데 이제 성장이 안 좋고 내수가 안 좋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인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총재님께서 바로 직접 말씀하셨지만 금리를 25bp 인하면 GDP가 0.07% 개선될 거다. 그러는데 100bp를 이제 25bp를 4번 인하하면 100bp를 인하하면 그러면 0.3%포인트를 개선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bp 인하에서 0.3%포인트를 성장률을 개선하는 그런 정책을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총재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100bp라면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하인데 앞으로 만약에 인하한다면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통위원들 중에 두 분이 인하를 이제 반대하는 이제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부총재도 포함이 네, 됐고. 그래서 만장일치가 아니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인하 효과가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고 내수 경기, 진짜 실물 경제 쪽의 부양에 조금 정책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정말 내수 쪽에 조금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지라는 부분에서 조금 저는 좀 회의감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인하와 동결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만큼 어쨌든 시장에서도 좀 놀랄 만한 결정이었는데 경기가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만큼 안 좋구나. 내년도 내후년까지도 어둡구나. 이런 걸 좀 이번 결정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 질문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이제 환율과 예, 관련성이거든요. 지금 환율이 뭐 1,400원대 고착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좀 불안한 상황에서의 금리 결정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질문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사님께서? 아마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미국 금리와의 한 175bp, 1.75%포인트 정도를 뭐 조금 부담스럽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릴 때 그 정도의 이제 갭, 한 1.75%의 갭을 유지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감을 잡고 계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금리 차가 환율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뭐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지금 미국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가 중요한데 그거는 사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의 속도에 따라 달라질 문제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난 트럼프 트레이딩을 포함해서 사실은 9월 말부터 환율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달러가 한 10% 절하됐고 네. 원화도 비슷하게 하락했습니다. 원 달러가 상승한 거죠. 모든 통화, 그 위안화도 사실 9월 말부터 따지면 거의 5% 절하됐거든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환율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기에 좀 그 답안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먼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보고 사실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그 시점, 첫 금리 인하한 시점에서부터 환율이 움직여서 11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된 다음에도 계속 움직였던 이제 그런 측면을 다 고려한다면 내년도에 트럼프 정책,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환율 시장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이미 선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말 연초까지는 환율 시장이 조금 잠잠하지 않을까, 조금 횡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짜 뚜껑을 열어서 정말 협상용인지 아니면 관세 정책이 정말 액션으로 실제 정책으로 실행되는지 그리고 그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인지에 따라서 환율 시장은 다시 2차 랠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위안화까지만 짚어볼게요. 미중 무역 분쟁 얘기를 이제 일기 때 워낙에 오랫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관세 폭탄 얘기를 던지면서도 이제 환율 전쟁 얘기가 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안화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네, 2017년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기 때요. 트럼프 네. 일기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안화가 많이 절하됐는데요. 네. 실제로 2017년에 트럼프가 일기가 시작됐습니다마는 환율이 움직인 것은 2018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에는 관세 인상이 좀 미미했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하했기 때문에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절하해서 이거를 이제 대응을 해간 거죠. 그때부터 또 경기부양책도 발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입한다면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일기 때와는 달리 2기 때는 2025년 집권 1년 차에 조금 가속적으로 가파르게 관세를 인상한다면 지금 일기 때 보여줬던 2018년도에 보여줬던 이러한 10% 넘는 위안화의 상승, 위안화의 가치 절하가 내년에 실현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환율 시장에서 긴장을 하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